어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렸는데 벌써부터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저금리 속에 투자자들의 눈길이 장외시장 종목과 대체 투자 상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국내 증시 가격 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진 국내 증시.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가격 제한폭 확대 영향을 알아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 471곳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내수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벌써부터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메르스로 인한 내수 절벽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것인 만큼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앞으로의 금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금통위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 이제 직접적으로 경제 당장 도움을 주는 역할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계부채 증가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위험을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총량으로 봤을 때나 최근에 늘어나는 속도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부채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위험에도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하반기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당장 한국은행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과 물가 등 우리 경제 지표들은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 압력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됐고 금리를 만한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가능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수출 쪽이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과는 달리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한국이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경기 여건이나 물가를 보면 인하할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인하 가능성을 긍정하는 쪽도 부정하는 쪽도 이번 인하 조치의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도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하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한국은행 창립 65주년 기념사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 지속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현재와 같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예고한 대로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다면 기준금리를 섣불리 뒤따라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반기 국내 경기에 대해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수출 모멘텀 약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하방 위험 요인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엔화 유로화의 약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또다시 인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장외시장 종목과 대체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연 1.5%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투자자들의 눈길이 장외시장 종목과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대체투자 상품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해당 주식을 보유한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하거나 고객들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소위 큰손 투자자들이 성장성 높은 종목을 상장 전에 발굴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되면 상장 전에 비해 가치가 올라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일부 유망 종목들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용 카지노 게임을 공급하는 W게임즈는 주당 600만 원짜리 황제주로 등극하는 등 최근 2달 새 주가가 2배 이상 뛰어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쇼핑 플랫폼 개발업체인 옐로모바일도 최근 2달 새 주가가 37.9%나 뛰면서 시가총액 2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도 올해 들어 장외시장에서 주당 125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외시장에서 높은 투자 수익만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식을 팔고자 하는 시점에 즉시 매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장 주식시장에서 비해서 규제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정보가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그 위험성을 본인이 판단하고 책임하에 투자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장 주식 신탁 상품과 대체 투자 상품도 인기입니다. 비상장 주식 신탁은 장외시장에서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유망 장외주를 발굴해 고객의 거래를 돕는데 최근 한 증권사가 내놓은 비상장 주식 신탁 상품은 판매 개시 3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중간 상품인 메자닌 펀드도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자닌 펀드는 기본적으로 채권 상품이지만 채권을 주당 일정 가격에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주가가 그 금액 이상 오른다면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주식보다 위험은 낮지만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좋다는 장점에 단시간에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뭉칫돈들이 예금 외 새로운 투자처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조사비 지출에서도 씀씀이가 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경조사비가 주요 구성 항목인 가구 간 이전 지출이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를 포함해 2분기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교적 큰 폭인 5.8% 줄어든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0.3% 감소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보다 자영업자들이 경조사비 지출을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은 지난해 4분기 4.8% 감소했다가 올 1분기에는 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이나 무직을 아우르는 근로자 외 가구의 가구 간 이전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8% 급감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2.4% 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격 제한 폭이 30%로 확대됩니다. 이제는 이틀만 하한가를 이어서 맞게 되면 주가는 반토막이 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선 15일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상하한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상하한
하한가 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 제한폭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뿐만이 아니고 상장지수 펀드인 ETF와 상장지수 증권 ETN 등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은 하루 115만 원까지 오르거나 8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음 주부터는 최대 130만 원까지 오르거나 7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루 최대 60%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진 만큼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우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가 대형주보다는 이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하한가 발생 빈도는 코스피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상하한가 발생 비중은 소형주가 90.5%로 압도적으로 컸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5거래일이 걸렸지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 이틀만 하한가를 맞아도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테마주 종목 등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액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떠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시행 초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난 2005년 사례를 보면 코스닥의 가격 제한 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첫 달 거래량이 약 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6개월간은 오히려 58% 늘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도 1998년 15%로 가격 제한 폭을 확대했을 때 6개월 후 거래가 58%까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의 수혜 종목으로는 중권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신용거래 계좌가 일명 깡통 계좌로 전락할 위험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신용거래 계좌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주가가 급락해서 담보 유지 비율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이 투자자가 추가 입금을 하지 못한다면 증권사는 강제로 주식을 일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원금을 회수하기도 힘든 계좌, 이런 것을 우리는 깡통 계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 폭이 확대돼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면 깡통 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이를 우려한 증권사들은 담보 유지 비율을 올리고 주식을 일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간을 축소하는 등의 신용거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락폭이 커진다는 것은 또 그만큼 상승폭이 커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변동성 탓에 투기 매매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난 1998년 12월의 상황을 좀 보면 이 가격 제한 폭을 12%에서 15%로 확대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중 변동성은 오히려 소폭 줄었습니다. 이 가격 제한 폭과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고 증시의 일별 변동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증시 변동성을 줄일 보완 장치도 마련이 됐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에서의 큰 폭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도입한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 VI라고 하는데 이 장치에 이어서 정적 VI를 추가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정적 VI는 직전 단일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변하는 종목의 매매를 2분간 정지하는 장치입니다. 또 랜덤 엔드라는 장치도 있는데요. 이 랜덤 엔드는 단일가 매매 임의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치는 시가나 또는 종가가 예상가보다 5% 이상 벌어질 경우에 5분 이내에 발동되는 조건부 발동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30초 이내에 무조건 적용하게 됩니다. 이 증권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 폭을 넓히면 상한가 굳히기나 하한가 풀기 같은 상하한가를 이용한 시세 조정을 한다면서 돈이 많이 들어 투기 세력의 불공정 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고성장 기업 글로벌 수출 기업화 발대식과 매칭 상담회를 연 것인데요. 잠재력 높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 471개를 선정하고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오늘 중기청과 중진공은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 센터에서 2015 고성장 글로벌 수출 기업화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고성장 기업은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지방기업은 15% 이상 성장한 기업입니다. 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3년 평균 20% 이상 또는 그다음에 종업원 신규 고용이 20% 이상 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수출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총 1,500개 기업을 발굴해 수출 판촉,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을 도와주는 수행기관과 매칭 상담회도 가져 수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기회의장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일본 쪽으로 한 곳으로 집중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고성장 기업 글로벌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도 수출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커왔던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케팅과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최대 축산업체인 하림그룹이 해상 운송업체 페노션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에서 열린 페노션 관계인 집회에서 페노션의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 회색 계획안이 채권은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하림의 인수를 전제로 마련된 회생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림의 페노션 인수가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지난해 12월 페노션 매각 입찰에 참여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림은 지난 9일 인수금액 1조 79억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하림은 페노션 인수를 통해 글로벌 곡물 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1위 기업 SPC그룹과 온라인 커머스 강자 이베이 코리아는 오늘 오투어 서비스 제휴 모델 구축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SPC그룹과 이베이 코리아는 해피포인트 제휴, G마켓, 옥션, G9, SPC그룹 브랜드 온라인숍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 등을 포함한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을 국내 6천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 중입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두 기업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O2O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뭄으로 배춧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양념채소인 양파와 마늘 가격도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서울 가락시장 가격으로 이달 1일에서 10일 햇마늘 한 망 3kg 가격이 11,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양파 한 망 1kg 가격은 817원으로 90% 올랐습니다. 이마트의 양파의 경우 지난해 공급 초과로 값이 폭락한 탓에 올해는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한 데다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늘 역시 재배 면적 감소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마늘 생산량이 지난해 35만 4천 톤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200% 이상 오르며 서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구리원전 1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원전 가동을 영구 중단하는 것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처음입니다. 유럽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유럽연합과의 경상수지가 130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적자액 대비 2.8배 급증한 규모입니다. 우리은행은 대포 통장을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한 해 동안 올해보다 3.8% 늘어난 약 3조 9천억 원어치의 복권을 발행키로 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소중한 필수품이자 패션 아이템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손목시계. 그 종류와 기능도 다양한데요. 정밀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만큼 섬세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시계의 기능과 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계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 관리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시계의 종류는 쿼츠, 오토매틱, 수동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쿼츠는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손목시계입니다. 진동하는 주파수로 배터리의 공급 에너지를 조절해 시계 바늘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배터리는 2-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합니다. 오토매틱은 손목의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상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가 멈출 경우 용출을 20회 정도 감아주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동은 사용자가 직접 밥을 줘야 움직이는 시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태엽을 풀 와인딩 상태로 감아주고 처음 구입한 경우 2주 이상 매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줄도 가죽, 고무, 스틸 등으로 소재가 다양합니다. 특히 가죽 소재는 민감하기 때문에 착용 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조금 느슨하게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땀에 닿았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소재는 땀이나 오염물질이 배어들면 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먼지를 제거하고 세척해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손목시계가 땀이나 물, 습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방수가 잘 되는 기능성 제품이 요즘 인기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로 인해 일찍 휴가를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착용하시면서도 방수 성능이 강화돼 레저용으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무 소재나 메탈 밴드 소재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성이 강한 제품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시계 내부 부품이 자기를 띄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 직사광선은 문자판의 변색이나 내부 윤활유가 마르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계의 베젤을 가끔씩 돌려주면 윤활제가 굳어지는 일이 없고 골프와 같이 손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을 할 때는 시계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관도 잘 해줘야 하는데요. 특히 손목의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오토매틱 시계의 경우 되감는 장치가 있는 리와인더에 보관하면 착용하지 않더라도 시계가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리와인더가 없다면 전용 박스나 파우치 등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계의 원활한 작동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 매장에 가서 주기적인 분해 소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해 소재는 시계의 부품을 모두 분해해 세척 건조한 뒤 새롭게 윤활 처리를 해 재조립하는 것입니다. 이후 수일에 거쳐 시계의 정밀도 테스트까지 진행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상태가 좋더라도 내부 부품은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3-4년에 한 번씩 이 같은 전문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지나치기 쉬운 시계의 유용한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얼의 맨 가장자리 부분인 베젤은 크리스털을 보호해주는 기능 외에도 좌우로 돌아가며 특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도 합니다. 시계 안에 또 작은 시계 3개가 있는 것이 토탈라이저인데 각각 분, 시간, 초를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크로노그래프는 간단히 초를 재는 기능입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시작과 정지를 할 수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항공 기능성으로 나온 시계에는 사칙 연산과 환율 계산 등이 가능한 슬라이드 룰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룰을 회전시켜주면 곱셈과 나누기, 환율 계산이나 평균 속도와 연료 소비량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성이 강한 물질이나 물, 습기 등에 노출되는 것을 조심하고 오래 보관할 경우 용도를 빼놓고 전용 박스에 보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작은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시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메르스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와 악성 코드가 메르스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바로 유출되는 동시에 지인들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메르스를 이용한 악성 문자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